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이 시간 이것도 경제야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뭐 어느 기자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기자님 왜 청와대 안 가셨어요? 왜 경제 전문 기자는 안 불러줘요? 얼마나 지금 경제가 중요한데 왜 청와대 출입기자만 불러줘요? 예, 예전에 기재부에서도 할 일이 많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제가 아는 기자님 중에 박병률 기자가 제일 유명해서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흔히 숫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해석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그 해석에는 뭐 개인적인 판단, 또 정치적 판단, 사회적 분위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 정무적 판단이 문제가 돼서 불거진 사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주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오늘 다뤄볼 텐데 사실 저희가 몇 번 다루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시간도 안 됐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생생경제 과외 선생님 박병률 기자를 모셨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게 여러 건이잖아요. 네. 가장 쉽게 제가 일단 종합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크게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게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이제 KTNG 사장의 연임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 인사 문제. 네, 인사 문제에 개입을 했다.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7년 11월에 1조 원의 국채를 바이백하는 과정에서 네. 바이백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앞두고 취소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연관이 된 건데 그 해에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려고 했었었다. 네. 많은 세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 전 사무관을 비롯해서 이제 기재부가 나서서 막았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다. 네. 이렇게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네. 인사 관련 문제는 뭐 저희 경제 프로그램에서 굳이 다룰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네. 그 두 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워볼게요. 일단 이 바이백이라는 게 뭐예요? 네, 여기 이제 신 전 사무관이 말했던 이제 바이백이라는 것은 네. 뭐냐면, 정부가 이제 발행한 적자 국채가 있는데, 이 국채가 이제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3년짜리다.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들어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중간에 국채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가지고 이제 만기 전에 미리 이제 사들이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채를 발행할 때 보면 어떤 경우는 이 만기가 돌아오는 게 한 곳에 또 몰릴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3년 만기로 했는데 그 해에 만기를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다. 그러면 3년 뒤에 동시에 국채가 몰려들죠. 네. 갚아야 될 국채가.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으면 들어가서, 끊어서 소위 말하는 만기 평탄화. 그러니까 만기를 분산화 시켜주는데. 네. 그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바이백입니다. 자, 바이백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무슨 문제였습니까? 네. 이제 이 바이백을 하려고 그러니까 취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백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돈이 남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바이백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또 채권을 한 번 더 또 발행을 합니다. 네. 채권을 발행을 해서 마련된 돈으로 이제 채권을 사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왜 그 기재부가 바이백을 취소를 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추가 국채 발행과 그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네. 2017년 당시에 이제 11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기재부는 27조 8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11월쯤 가니까 이미 20조 원을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조 8천억 원어치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당시에 우리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무려 20조가 넘는 돈이 들어오도록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 이제 돈이 충분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국채를 갚으면 갚았지. 더 이상 우리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적자 국채는 우리가 재정이 이제 부족할 때 재정 수지가 적자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마련하는 것을 적자 국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행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돈을 마련하는 건데 네. 지금 이미 수입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전 사무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위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위에서 야 무슨 소리냐 7조 8천억 원을 우리가 더 발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발행할 수 있도록 네가 한 번 더 노력해봐라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시가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적자 국채라는 건 국가가 돈이 없을 때 이제 국가가 발생하는 채권인데 세수가 이때 많아서 굳이 빚을 질 필요가 없으니 적자 국채 발행하지 말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라고 이제 신재민 사무관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또 전체적인 당시에 이제 기재부 국고국 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등에서 아니다. 국채를 발행해라고 했다는 게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이걸 보고를 하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야 무슨 소리냐라고 일단 여기는 일단 청와대가 나오지 않는데요. 김동연 부총리한테 야단을 맞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다시 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제가 지금 들어도 상식적으로 세수가 풍년이었으면 굳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발행한 채권 빚도 조기에 갚는 게 맞고 정부가 무리하게 적자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뭡니까?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왜 못하느냐라고 정무적 판단이란 말이 이때 나오는군요. 네, 이제 보고를 했던 이제 기재부 고위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재민 사무관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정무적 판단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하나는 당시에 2017년이니까 이 적자 국채를 그러니까 국채를 남는 돈으로 갚아버리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 되면 2017년은 아마도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로 기록이 될 텐데 그러면 전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빚을 더 내든가 하면 이게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이 숫자를 좀 마사지한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갚으려고 한 거다. 오히려 더 발행을 하려고 한 거다. 이게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추후에 이제 추경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미리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차피 국회에서는 이 정도 한도를 줬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발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이제 발행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정무적 판단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왜 정무적 판단을 못하냐라는 말은 신재민 전 사무관한테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들은 신재민 사무관이 그렇게 판단 두 가지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측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에서 그러면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바이백이 나오는데 신재민 사무관이 생각을 해보니까 7조 8천억 원어치를 더 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채권 발행 중에 보면 또 상환용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하니까 실제 공간은 7조 8천억 원이지만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4조 원 이상은 발행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더라. 일단 4조 원까지는 마련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 너무 작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발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제 바이백을 취소를 하는 거였는데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백을 하려면 또 1조 원의 채권을 바이백을 하려면 1조 원의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됩니다. 발행하도록 지금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이백을 하지 않으면 1조 원을 더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원래 이 1조 원은 바이백용으로 잡아놓은 건데 바이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조 원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4조 원 플러스 1조 원 하면 5조 원까지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바이백을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신재민 사무관이 추정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평가가 더 이롭다. 이렇게 주장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의 생각은 맞습니까? 일단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 사무관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술적으로 잘 알았지만 이런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석을 하는 데는 약간 좀 서툴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2017년 같은 경우는 보면 문재인 정부가 5월 달에 출범을 하죠. 그러면 이제 7개월은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앞선 5개월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근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제 언론들이 2017년을 문재인 정부 첫 해로 볼 것이냐, 아하.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로 볼 것이냐. 아직 제가 확정은 아니었습니다만 만약 저의 경우라면 2017년을 문재인 정부의 첫 해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봤을 것 같은데 네. 신전 사무관은 아마 요게 문재인 정부의 첫 해로 기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은 약간의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단 기자님 생각이고 네. 아직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아까 추경에 네. 관한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의 판단은요? 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네. 기재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재정법에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신재민 사무관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재부가 나중에 추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포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들어보니까 실무진의 말이 맞으니까 결국 포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그 위에 선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이듬해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새로 이제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고 이만큼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국회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어렵죠. 네, 그 과정이 지난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편법을 이제 쓰겠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실무자인 이제 신전 사무관이 볼 때는 아니 지금 이걸 미리 갚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갚아야 되고 1번. 네. 또 2번은 지금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버리면 그 추경이 될 때까지 또 추가적으로 그 사이에 또 빚이 나가잖아요. 네. 신사무관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몇천억 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돈을 왜 낭비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 발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이제 낭비를 하느냐. 이제 이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가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사실 정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국채를 새로 이게 다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 편성을 하고 추경을 할 때까지 그 지난한 시간도 걸릴 테고 승인을 받는 시간에 걸리는 소위 말하는 거래 비용이 클 것인지 네. 아니면은 미리 이제 그 갚아버리고 이 차례를 밟으면서 뭐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에 이르는 이자를 절약하는 것이 더 싸게 치는 것인지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 쪽에서 좀, 후자를 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발행을 하고 이자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거래 비용보다는 싸게 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정무적 판단이고, 네. 담당자 실무자의 네. 정책 담당자의 실질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확실한 것은 네. 이게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걸립니다. 아하. 법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그 해에 남은 세수 같은 건 다 정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명백한 편법입니다. 근데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 건이 참 애매한 게 지금 야당에서는 국고손실죄를 묻겠다고 하는데 국고손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명의 이런 사무관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를 하고 국채가 발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전 사무관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이제 논의 끝에 그리고 이제 부총리까지 설득을 시켜서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도 발행을 해라라고 했다. 이거 압력이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랑 싸워가지고 결국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 지점을 보면 이제 공익 제보라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어떤 측면 보면 일종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해프닝에 대한 뒷얘기에 대한 네. 그런 좀 성도 좀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페북에 이제 입장을 남겼죠. 네, 뭐라고 예. 남겼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신전 사무관의 이런 소신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정책을 만들 때 보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이게 그 과정이었다. 네, 내가 지금 말은 다 못하겠지만 때로는 이제 당과도 협의를 하고 청와대랑도 협의를 하고 네. 다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최종 결정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신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본인이 보는 좁은 세계 속에 문제가 있다.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신전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문 대통령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전사무관이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왜 이런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강하게 개입을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이 부처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국가를 위해서 잘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압력을 낼 수 있느냐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은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르죠. 행정부가 그렇다면 도대체 니네는 뭐냐.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청와대라는 정권을 만들고 그러면 그 정권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인데 그러면 청와대가 의견을 낼 수가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요. 또 신전사무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 청와대에 있는 뭐 경제정책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부총리와의 이제 관계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경제정책 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재부 선배들입니다. 바로 직전 기재부의 고위 자리에 있다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청와대랑 그리고 이제 기재부를 연결하는. 그렇겠죠. 메신저면서 의견을 또 조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개인은 사실 또 청와대 조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정책 비서관이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 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또 개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역으로 만약 얘기를 하면 이건 또 다른 이제 관료주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의 일에 왜 관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펴는데 공무원이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 근데 또 이걸 또 뒤집어 보면 또 공무원 쪽에서는 왜 이런 부당한 이런 계속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는 쪽에 따라서 좀 사안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는 쪽에 달라 사안이 달라진다는 말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라는 게 이제 해석이 끼게 되면 전혀 다르게 다른 문제로 다른 양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그렇게 2017년도에 세금을 그렇게 추가 맞습니다. 세수가 무려 20조 원이 넘었다는데 뭐하러 이렇게 했나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 들거든요. 여기서 지금 또 더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이 세수 초과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서 처음부터 청와대랑 기재부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2017년에 초과 세수가 24조 원 정도, 23, 4조 원 정도 더 그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정부가 더 돈을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긴축이 돼버렸다는 거죠.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풀고 돈을 썼는데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그만큼의 돈을 그대로 다 걷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푸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걷더라. 그래서 첫 출범부터 청와대가 볼 때 이 소위 말하는 관료 조직에 대해서 이 일종의 불신이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검한다고 하는데 경제 전문 기자로서 이거 특검할 만한 사안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는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는 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 전문 기자로서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저는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액션이거든요.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잘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막상 청문회를 열어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은 청문회를 열겠다. 그리고 막상 여는 그 과정이 정치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경제적으로 경제 기자의 눈으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피해 가시네요. 자,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